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갑자기 훅 들어왔죠. 이제 없이 못 살겠어요. 쓴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어떤 공부 방식이 이전하고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태블릿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결핍, 내가 학창 시절에는 없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너무 편해지니까 아이들의 학습이 좀 느슨해지는 이런 결핍들을 다시 이전처럼 되돌려서 채울 수는 없어요. 지금 환경에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냥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많은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생 얘기, 문화력 얘기를 하자면 늘 따라오는 이슈가 이 수능 국어 이슈예요. 근데 지금 아마 자녀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입시 설명회장을 다니시기에는 지금 낀 상황이어서 그렇진 않으시더라도 뭔가 자꾸 수능 얘기만 나오면 국어에도 계속 나와. 올해는 좀 영어가 많이 이슈긴 했었죠. 절대평가 때도 1등급이 3.11% 나왔습니다. 3.11%. 원래 90점만 넘으면 다 받는 1등급을 100명 중에 3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셨을 것 같죠? 만약에 내 자녀였다면. 자, 근데 어쨌든 계속 해마다 이 국어 때문에 뭐 등급이 바뀌어, 학교 대문이 바뀌어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또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를 했고 계속 한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국어가 왜 어렵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어를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국어 공부 처음 시작한 고3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왜냐면 중학교 때는 특히나 내신에서 국어에서 구멍이 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일단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고 이제 중학교 수준까지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A가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뭔가 다른 게 막 나오거든요. 이 아이 고민이 뭐냐면 요거 보세요. 고3 공통국어가 독서라서라고 나오는데 독서라고 문제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의 수능에서 국어의 과목 중에 독서는 뭘 의미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독서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능 국어 안에 4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문법, 그 다음에 화법. 화법은 우리가 말하기, 듣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말하기, 듣기. 이걸 우리가 화작이라고 하고요. 합법과 작문.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독서, 하나가 문학. 이상하죠? 문학이 독서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문학이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신청전, 야리야리야랑처럼 뭐 고대 시가가 어쩌니 저쩌니 근현대사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문학이잖아요. 근데 문학을 독서라고 하지 않아요. 독서는 다른 과목이에요.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독서가 안 돼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닥칠지 모르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문법, 화작, 문학은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왜냐면 이건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어 문법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달달달달 해가지고 좀 외우고 기출문제도 싹 풀어보고 이러면 점수가 쫙 나오는데 문학도 그게 되는데 왜냐면 과거 작품이니까. 근데 이 독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독서라는 게 뭔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잠자리 독서, 독서 논술 학원 그 독서랑 완전히 달라요.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정성이 성적이 되지 않는 이유. 내가 리소스를 그렇게 많이 넣는데 왜 안 될까? 이 정도 넣었으면 고3 때 전교 1등까지 못해도 한 10등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가 요즘 어머님들께서는 선행 몰빵형 제일 많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간혹 제가 설명해보면 아니야 나는 6학년 때까지 학원 안 보냈어. 집에서 애들 독서만 시켜서 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가 인생이 딱 한 번뿐이신 어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엄마로 사는 게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입학시켜놓고 나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막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막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3학년 되면 수학학원 넣죠. 영어는 그보다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영어, 수학에 엄청난 많은 90% 이상을 넣으시고
초등학교 때 나머지 시간은 예체능 조금 하자 이렇게 하세요. 얘 요즘에 최근에 들어온 게 독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서 좀 하자 그래요. 네, 집에서 독서 교육 하신다는 부모님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쭉쭉쭉쭉 처지다가 그래도 중학교 때 내신은 어떻게 잡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후루룩 무너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 나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러는 경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사교육이나 학원의 규모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80문제생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 안 다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과외가 좀 있었고 대학생 과외가 좀 있었고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문제집들을 지웠다 풀었다 좀 여유가 되면 여러 번을 사서 풀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문해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독서를 분명 시켰거든 형이에요. 안 하지 않았거든. 내가 세미나 가보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이한테 책을 읽히려면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내가 붙들고 같이 읽혔거든 뭐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책을 좋아하고 책을 향유하던 아이가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독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수능 독서가 이 독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가 잘 된 아이들도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전문가가 말하는 너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야. 그래, 언어 쪽에 약점이 있는 거 같아.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긴 문장을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을까? 책은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 안 맞지. 국어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 고등학생들은 책 읽을 시간 없어. 맞아.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국어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교과서를 안 읽어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정리도 해보고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보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중학교에서. 근데 아이들이 그게 힘드니까 개조식으로 요약된 학습지를 나눠줘. 프린트에 빈칸 넣어서 우리 빈칸 같이 넣어볼까? 그럼 아이들이 문장을 읽을 기회가 사실 없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랑 과학교과서 요약하면서 정리해보는 연습. 비문학 연습. 네, 비문학 연습까지 되면서 그게 돼야 이런 지문도 읽고 내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네. 두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 내신 국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신을 할 때 교과서를 읽는 방식이 읽기 정석이고요.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읽으면서 정리도 하고 정리를 하고 노트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책 옮겨 적듯이 무슨 주문서 옮겨 적듯이 이렇게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적게 적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하고 적는 연습, 축약하는 연습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 때리라는 공부의 방식이 기본 토대가 돼야 아까처럼 이제 수능에서의 시간 조절이라든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문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온 패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죠. 어려서 책을 안 읽어서 그랬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책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이 아이를 7살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 이후예요. 지금부터 이후. 우리가 중학생인데 지금부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고등학생이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없어요. 오늘 세미나 들으시고 아이고 독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지금이라도 책을 읽히자.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방법,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나봐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봤어요. 자, 책을 읽을 때 이건 지금 문학이기는 하지만 문학이나 비문학이랑 똑같이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줄 읽어요. 이렇게 줄줄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소리를 내서 빠르게 읽어요. 이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억에도 물론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일단 빼먹지 않고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일단 글씨를 다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눈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듯이 스키 타듯이 이렇게 스르르륵 하고 이쪽 사이드는 다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소리를 내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도 그렇게 하죠. 읽으면 좀 잠도 들어오고 대충 이렇게 쭉 빠르게 후루루루 이렇게 읽으면서 얘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네 이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한다 그래요. 이거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3회씩이나 한대요. 3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동그라미 막 치지 말고
이게 쭉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되 큰 내용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읽기.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바로 문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읽기 뭐냐면 요걸 모두 읽은 다음에 끝까지 한번 쭉 이 친구는 3번 읽었지만 최소한 한 번은 전체 통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끊어서 읽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끊어서 읽을 때부터는 몰입이 좀 들어가요. 근데 끊어서 읽을 때 뭘 찾냐면 보통 한 문단은 이런 교과서 내용들은 한 문단의 문장이 한 3문장에서 5, 6문장 내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안내문 같은 것도 쭉 받아보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서너 문장 정도예요. 어떤 건 한 문단이 한 문장인 경우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한 문단이라고 해봐야 한 3, 4개, 4개, 5개 정도의 문장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그거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문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핵심 문장을 찾으면서 읽습니다. 그렇게 읽고 요거를 소리내서 읽어야 집중이 잘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한 문단씩 정리가 다 끝나면 이 글을 최종적으로 이제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노트에 적을 때는 문장에서 찾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노트로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짧은 요약문체로 써야 되죠. 요약문체로 뭐뭐 해서 있음, 가장 중요한 인물, 땡땡, 언제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음, 뭐 이렇게 쓰잖아요. 한 번 더 줄여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번, 4번, 5번 이 정도로 교과서를 읽어서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인물이 사건이 나와서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가 외워지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외운다고 안 하고 이해가 돼야 기억이 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문을 안 보고 말하는 훈련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설명하는.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와서 탁 달라붙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날라다녀요.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전체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 한 문단씩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복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는 방식. 이 방식으로 모든 과목의 공부가 똑같이 이루어지죠. 국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일을 제가 나중에 학원장님께 그냥 그대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받으셔도 됩니다. 네. 대단히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네.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뭐 중등 국어공부법, 고등 국어공부법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닌데 분당간쌤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국어 공부나 교과서 공부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좀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볼게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전 과목을 우리가 독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수능 국어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수능 국어에 아까 제가 4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등 사회에는 무슨 과목들이 있어요? 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죠? 과학도, 고등 과학이라고 그러면 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아니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국어도 여러 과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법도 있고, 화법도 있고, 화자, 그 다음에 문학, 이야기, 고전 작품도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서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게 딱 보시면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문법 문제랑 화법 문제는 합쳐서 11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에 수능을 보는 예비 27학번들까지가 선택 과목의 마지막 세대이고요. 화작 아니면 문법 중에서 유리한 거 하나를 골라서 하는데 그게 이제 11문제. 지금은 그렇죠. 내년부터는 2개를 합쳐서 11문제. 조금 나오는 거예요. 문법 문제도 한 너댓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너댓 문제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수가 많아요. 이 제가 독서라고 말한 게 17문항, 이 문학, 고전 작품이 17문항입니다. 총 45문항이죠. 자, 근데 딱 봐도 문법인 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화법인 것. 위에 발표자와 청자 간의 이해한 내용으로 다르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거만 나오죠. 이 화법은 아주 쉽습니다. 국어 중에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읽으셨죠? 작품들 읽으셨죠? 이런 작품들이 이제 문학. 그럼 이제 비문학을 한번 보실게요. 비문학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 뽑아드렸는데요. 뒤로 일단 한 장을 넘겨보세요. 국어 시험, 이거 작년 수능이에요. 올해 26학번들. 네.
따끈따끈한 시험지죠. 자, 이 시험지가 여기 지금 뒷장 하나를 넘기시면 요 지문 한 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닥을 읽고 그 밑에 있는 4번과 5번과 6, 7, 8, 9번까지 6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말고 우리 학생이 여기 첫 문단 세 문장만 한번 읽어주세요. 법조문으로부터 시작.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성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아, 박수. 너무 토박토박 잘 읽었어요. 자, 어때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던 국어의 지문이에요? 이 지금 성문법, 법 해석, 그다음 지금 친구가 이제 아마 성문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띄어읽기가 이제 성문법 이렇게 읽었죠? 괜찮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문법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뭔가 약간 띄어읽기가 이상하거나 읽기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소리나 읽기 참 좋습니다. 이 지문은 여기 보시면 담보, 보증, 채권, 연대보증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지문이니까 어느 과목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사회 과목이랑 연관이 있죠. 자, 뒤에 3페이지로 또 넘겨보시면요. 우리 또 친구 또 왔으니까 하나 읽어볼까요? 저기 우리 활동복 입은 친구가 10번 지문도 우리 두 문장만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개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일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너무 잘 읽었어요. 어떤 지문 같아요? 이건 무슨 과목의 지문이죠? 과학이죠. 근데 어디 나왔어요? 이거 지금 과학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이에요. 자, 뒤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14번 질문은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두 생각의 기반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칸트가 어쩌고저쩌고,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한 복수의 주관에 스트로스니 어쩌고, 롱게네스가 어쩌고. 이건 어느 과목이죠? 철학이죠, 철학. 어디 나왔죠, 이 시험? 국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무슨 질문이 나와요? 법, 경제, 역사, 뭐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뭐 물리, 만유인력의 법칙 한번 나와서 뒤집어진 적 있죠. 물론 그러면 이과 전공을 한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관련 과목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전제로 이 국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걸까요?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설령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네가 이걸 즉시 읽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어야 해요. 수학 능력 시험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아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아, 수능 국어에서 다른 거, 문법 문제, 화작 문제, 뭐 문학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강의도 잘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틀린 문제 분석도 하면 되겠지만 비문학은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안 배운 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걸 읽어보면서 내가 이게 이런 내용이 열평상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이제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이유 정리를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비문학 때문에 나온 아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일단 지문 너무 길죠? 그 다음에 막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막 튀어나오죠? 배웠던 것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내가 안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시험은 배운 것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확 나고 그걸 고등학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마다 비문학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수능 국어 비문학을 제가 독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읽어서 알라는 소리예요. 수능에서의 독서가 읽어서 알도록 하라. 그 정도의 이력과 배움지식을 갖춰라. 그러면 이 국어의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연계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또 지문 연계 지문이나 교과서 연계 지문이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도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사회과학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이 사회과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과 같은 이유로. 용어들도 너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만 필요한 용어들이죠. 그래도 어머니 세대 때는 7080, 90년대 초반 세대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거든요. 심지어 1년에 4번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영수만 하죠. 영수만 시키시고 다른 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사회과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회과학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느냐.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선택 과목이 모두 다 폐지되고 내년 이후 수능부터는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어도 문학이랑 독서는 원래 공통이었고 화작이나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거 폐지되고 이제 전부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 없어지고 공통으로 그냥 다 들어가고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요 사회랑 과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어땠냐? 사회가 9과목, 과학이 8과목 중에 2개만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뉴스에 사탐런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사탐런이 뭐냐면 이과 아이들도 과학이 아닌 사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다 오픈됐거든요. 교차 지원이 되게 됐었어요. 올해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사회 과목에 막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입시 전략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수능 유불리 없애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만큼을 다 본다는 뜻인 전부 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과학을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려워하고 좀 버거워하고 특히 뭐 화학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발견돼가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왕창 늘었는데 이걸 둘 다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모낭수도 늘고 시간도 늘고 이렇게 됐죠. 우리 아이들의 읽기 역량이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긴 지문을 못 읽으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멀리하고 막 두통이 막 온대요. 문장이 이렇게 3줄씩 가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냐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요약본을 다운받아요. 긴 문장을 못 읽으니까. 근데 학습 역량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긴 문장을 짧게 내가 줄일 때 사고가 일어나요. 왜냐면 긴 거를 짧게 줄이려면 뭐가 덜 중요하지를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아,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얘를 남겨야 되겠구나. 요건 좀 예시 이런 문장인데 얘를 빼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틀리더라도 그 과정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법을 익힌다고 하는 건 결국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이 가장 라스트 단계. 그때 이제 내가 아 진짜 아는 게 맞나 이렇게 착착착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문해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해력 키워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책 읽었는데 아유 글쓰기 어려워하네. 책 많이 읽었는데 국어 못하네. 그다음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안 되네.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요 독서학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슬로우 리딩 아까 그 처음에 연대 학생도 나오죠. 자사고 학생 여러 번 천천히 많이 읽죠. 여러 번 천천히. 근데 어릴 때 피아노 혹시 다녀보셨어요? 피아노학원 다니면 이렇게 발을 정자 같은 거 쓰면서 막 색칠하면서 20번 쳐와 이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계속 똑같이 20번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방법을 달리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슬로우 리딩은 뭐냐면 쭉 읽다가 왜냐면 문장과 문장은 그 관련 연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읽다가 요 문장을 읽을 때 앞에는 뭐였더라? 를 자꾸 기억을 붙잡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게 1단계 슬로우 리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요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단계 슬로우 리딩이 익숙해지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읽다가 잠깐만 이거 내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때 그 시기에 서양사에서 이런 게 나왔던 내용이랑 겹쳐지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멈추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내용을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금 더 심화된 단계.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이제 최종 단계죠. 나만의 영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 정리가 되는 거.
요정에 가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짠! 되죠. 아, 공부 다 끝났어! 이렇게 짠! 설명할 수 있어. 뭐가 나와도 다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씹으면서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보통 필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문장을 그대로 쓰는 방식을 말하기 때문에 어릴 때 보통 많이 좀 하죠. 그리고 성인 읽기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 나오면 이렇게 독서노트 수첩 같은 거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일단 펜을 들었다는 것부터가 마인드셋입니다. 하고 있다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죠. 지식 독서에서의 초고강도 읽기인 바로 요약 글쓰기를 우리가 초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휘를 잘 해야 우리가 아까처럼 여러 번 막힘없이 읽을 텐데, 그럼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아이들은 어떤가요?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워요? 영어 숙제에 영어 단어 몇 개씩 나와요? 일주일에 150개. 일주일에 150개? 네, 그 하루에 몰아서. 원장님. 너무 적나요? 영어 뭉텅이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일주일 동안 뭐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루에 다 물어서 하든가 나눠서 하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한국어 단어는 일주일에 몇 개? 왜냐면 너는 한국어 단어도 지금 잘 모를 거거든. 아까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가재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랍스타야 막 이러잖아요. 가재라는 단어 알았어요? 괜찮아. 알았어요? 아니요. 가짜 제목이라서 가재예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자어의 비중이 높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중국 100%고 일본 90%고 우리는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학습 용어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면 학습 용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한자가 자꾸 줄어들죠. 신조어가 자꾸 생기고 뭐 좆대꾸알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뭔지 아세요, 언니? 욕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그 유튜버들 좆대꾸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여튼 이건 좀 농담인데 1930년대, 40년대의 식자층은 한자를 쓸 줄 알았죠. 실제로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로 편지를 쓰셨던 세대가 전쟁 이전까지. 근데 전쟁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자를 쓰지는 못하는데 신문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은.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많이 달라져요.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요즘 신문에 한자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7080 세대를 지나면서는 한자 시간에 배운 한자만 알고 한자를 못 읽게 됐어요. 저도 한자 교육을 가졌던 마지막 세대인데 근데 저희 때까지 그래도 뭘 했냐면 이렇게 가재 그러면 추론을 할 수는 있었어요. 가재 그럼 뭐 가짜, 거짓, 제목, 가짜 제목 가재라고 이게 됐었거든요. 추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의 의미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의 한자라는 의문을 역추론할 수 있었는데 그게 2000년대생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한글로 된 한자 교과어휘를 봐도 의미를 추론하지 못해요. 끊겼어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어 단어 일주일에 150개씩,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도 막 하루에 숙제가 20개씩 나가는데 국어 단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국어 단어는 사실 가정에서 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드러나요. 왜냐면 애들이 들으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의미라도 여러 개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꾸 단어 잊어버려요. 쓰던 단어만 쓰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단어를 쓰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는 굳이 의식해서 여러 단어를 쓰지 않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하다 보면 같은 단어 2번 썼네 이러면 또 다른 단어 뭐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자극이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단어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이 어휘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어휘교육은 거의 한국어 어휘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어휘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교과서 어휘는 해야 되는데 교과서 어휘도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모르는 단어를 지어주세요. 슥슥슥 했더니 조사랑 어휘만 나와요. 이런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단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그러니까 영어 쪽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듯이 모국어 단어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렇게 해요. 이제 페이퍼 나오죠? 150개 페이퍼.
그럼 그걸 보고 이제 1번부터 이렇게 하죠.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 이렇게 해요. 아까 그 아이가 캐시어 출라본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맞아요. 항상성이 뭐야? 그럼 호메오스테시스 쓸 수 있어요. 근데 항상성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문장으로 말하지 못해요. 항상성이요라고 돼요. 그럼 항상성은 뭔데? 호메오스테시스가 이렇게 돼요. 항상성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호메오스테시스의 철자와 항상성이라는 한글의 철자를 알기만 하면 되는 시험인 거예요.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단어 실력이 되지 않아요. 문해력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할 때는 뜻이랑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상황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공부할 때 필요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요즘에 이제 챗GPT가 진짜 불과 반년 사이에 우리 생활에 쑥 우리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더 빨리 해요. 더 잘하고. 디지털 세대잖아요. 수행 평가를 할 때 돌리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계속 수행평가나 작문 능력을 기계에 의존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패스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럼 대학에서 뭘 할까요? 여기서 썰을 하겠죠. right now. 지금 여기서 논술을 해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챗GPT 못 쓰니까. 그것도 뭐 할까요? 여기서 말해 하겠죠. 내 앞에서 해. 그러니까 면접이랑 논술이 강화되는 거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단어를 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면접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정제된 문장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옷 이응인데 개인의 이 그러면 개인이 가진 한자가 뭐가 있더라가 이제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시죠? 개인을 의미하는 시옷의 뭔가 단어 이을 의미하는 뭔가 이응 무슨 단어일까요? 그러면 사이 그렇죠. 사적인 사유재산 뭐 그럴 때 우리 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할 때 이익을 쓰니까 그럼 이게 이 사익이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났다면 이건 내가 아는 단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 말 하나에 초점을 맞추세요. 또 해볼게요. 지읒 비읍인데 법리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건 분명히 법이겠죠? 뭐하는 법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같잖아요. 준법, 적법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차고 당당한 행동 또는 제멋대로 마구하는 행동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제 많이 돌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눈빛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눈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지금 좋은 태도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두엽이 이게 뭘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도는 고개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 단어 훈련에서 발동이 돼요. 영상 볼 땐 발동이 안 돼요. 자 생각하신 단어 있나요? 힘차고 당당한 행동. 원장님 혹시 생각난 거 있으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답변은 흥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 이걸 막 생각하다가 그거 생각했어요. 흥분. 비싼 거 같잖아요. 힘차고 당당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보통 뭘 많이 떠올리시냐면 뭐 활발하다 이런 거 떠올리시기도 하고. 선물 주시면 생각날 것 같아요. 힌트 안 드려요. 근데 정답 말씀드려요. 요거는 활보라는 단어입니다. 활보하다. 근데 활보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활보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다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걸을 때 저 사람 지금 너무 활보하고 있잖아 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크게 뛰어다녀?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 쓰겠죠. 그럼 정제되고 좋은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일상어만 우리가 쓰는 거죠.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정답률이 1%도 안 되는 이 비읍, 디귿은 다 아시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추셨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공공기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하나가 붙어요. 이건 잘 감이 좀 앞에 거랑 확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게 어떤 단어인지 보여드려 볼게요. 경제 뉴스나 사회 정치면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긴급권을 발동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단어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한계가 극명한 방식이에요. 발동, 법적 권한을 행사함. 활보, 힘차고 당당한 행동. 뭐 이렇게만 외웠어요. 그럼 내가 면접 볼 때, 내가 논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문해력은 영어든 국어든 뭐 어떤 외국어든 마찬가지지만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모국어 단어를 쓸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문제집만 불러봐 있잖아요. 아이가 이 단어를 써봐야 돼요.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활보 아까 뜻이 뭐였죠? 힘차고 당당한 걸음걸이, 행동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만 만약에 외워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활보하다는 네거티브한 느낌의 단어일까요? 포지티브한 느낌의 단어일까요? 네거티브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애들이 당당하게 행동하다 이렇게만 외워서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뉘앙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학습해야 돼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외인들이 태어나게 였으면 객가뿐만 아니라 마을 깊숙이 들어와서 허리춤에 총칼을 차고 활보했다. 머릿속이 막 그러지죠. 다 이렇게 거칠게 들어와가지고 와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해야, 영어 단어만 할 게 아니라 모국어 단어를 해야 이 단어를 써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활보하다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모국어 단어 공부하라고 해서 문제집 한번 사줘야 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보하셨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이 뜻의 단어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우리 또 번호 이렇게 체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만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든 과목의 공부를 다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읽기를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걸 좀 빼시고 읽기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일단 이 단어가 뭔지는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 이거 활보였어. 아까 앞에서 활보 나왔었어. 이게 매칭이 일단 딱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활보가 어디나 활보가 어디나 활보가 어디나 봤더니 누군가가 묵지 않은 데리고 공원을 활보. 그려지잖아요. 이게 읽기의 효과인 거예요. 묵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 큰일.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완전 비매너네. 이렇게 해야 이 단어의 맛을 알지.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하다,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하다는 죽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도구를 찾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양한 배경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영어 시험도 처음에 듣기평가 17문제를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일상 지문 문제 2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비문학입니다. 전부 다 비문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지문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권을 설명하는 파트예요. 아마 친구들이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있나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 지금 1학년 때 나왔어요? 언제 배웠어요? 6학년? 친구 혹시 이거 배웠던 기억나요? 5학년? 잘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자, 주권은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에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라고 하면서 뭐 영토가 어쩌고 영해가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평이한 지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 책에 이 에피소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대치동 키즈인 주희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주희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공부를 너무 잘해요. 대치동 막 3년 선행하고 막 이런 애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딱 가는데 사회가 막 60점, 막 과학이 50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수 100점. 선생님이 얘를 데려다 면담을 합니다. 주희야, 너 공부 잘하는 애가 사회과학 점수가 왜 이런 거야? 이랬더니 이 주희의 대답이 엄마가 암기 과목은 안 해도 된댔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된댔어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이제 얘를 붙잡고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면 안 돼. 사회과학도 중요해. 다음 시험에 꼭 준비를 하도록 해. 라고 했는데 다음 시험에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은 선생님, 주권이 뭐예요? 였어요. 자, 그런데
주권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첫 줄을 읽으면 주권이 뭔지 알아야 해요. 알 수 있어야 해요. 왜일까요?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국어 교수나 선생님이 나와서 자 여기 즉의 의미는 앞에 것을 다시 부연하는 설명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 처참한 수준인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못 읽어서.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아까 이 친구 공부 잘한 친구야. 5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실제 교과서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막 이렇게 그 쪽글로 들어가 있어요. 쪽글. 이렇게 제가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토에 대한 정의가 한 줄 나오고 여기 이제 영해에 대한 포스트잇이 나오고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얘가 말풍선이 또 나와요. 저기 또 말풍선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짠 해보면 똑같은 지문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을 아무도 안 읽혀요. 아이들도 안 읽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책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우리 때는 집에 있었어요, 교과서가. 엄마가 맨날 이제 해 넘어가면 들어가서 책 봐! 이런 다음에 책 하나 샀어! 이러면 이제 막 책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3월 6일인가요? 오늘이 6일인가요? 내일 7일인가요? 그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7번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내일이 7일이면 7번을 시켜요, 선생님이. 자, 오늘 7일이니까 7번 일어나, 읽어, 이런. 그 다음에 한 줄 외우고, 자, 그 다음 17번, 27번, 37번. 우리는 이 기억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 37번이 없어요, 반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책 한번 사면서 내가 이제 7번이면 아 잠깐 나 내일 걸리겠네 이러면서 이걸 막 읽어봤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는. 요즘엔 아이들이 일단 책이 학교에 있고 두 번째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림이나 그 활동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초등은 더 그래요. 중학교 가면 이제 글밥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한테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안 하려고 그렇게 됐어요. 취지가 되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입체적으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한 번에 내용이 싹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글로 읽으면 잘 못 알아먹거든요. 머릿속에 정리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 과학,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를 못 읽어본 채로 6년을 지난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실제로 사회나 과학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학교만 돼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못 쫓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볼게요. 문제 분석이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푸는데 급급해서. 근데 문제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스킬을 노리고 문제를 먼저 읽어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게 돼. 근데 그러면 늦어. 국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시문을 읽을 때 90%를 입력해서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읽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러기엔 제시문이 너무 긴데요? 그걸 어떻게 읽으면서 머리에 입력을 해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입력해서 다시 제시문 찾아가지 않고 풀어요? 그런 경지가 가능해요? 근데 너희가 그러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안 해보기 때문에 자꾸 국어 수업을 주면서도 문제를 혼자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휘도 어렵고 단락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단락 말고 다른 단락에서 갑자기 반전이 나와가지고 답을 부정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 부탁이 있는데 현감 듣는 학생들 또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 또 국어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 내 부탁을 잘 들어줘. 매일 좋은 기출 제시문을 문제와 상관없이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입력하는 연습. 글을 읽어서 90% 이상 내 머리에 홀딩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려면 천천히 읽어야 돼. 국어 수업 들을 때, 숙제할 때, 모의고사 풀 때 푸는 속도로는 입력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 풀기 바쁘니까. 기출 제시문 선생님 이 문제 제가 다 알아가지고 답도 외우고 있는데요.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어서 무슨
5학년 학생.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까 뭐 만 10살 정도 됐겠죠? 그 아이가 우연히 쉬는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아이가 2배속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냥 모든 영상을 다 그렇게. 근데 너무 그게 걔가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왜 이렇게 빨리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빨리 봐도 자막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것도 문제인데 글을 안 읽고 영상만 보는 것도 문제인데 그 영상조차도 시간을 더 빨리 보려고 해요. 빨리. 힘들죠. 그게 익숙한 아이들. 그렇게 빨리 보다가 뭔가 내가 좀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다시 보고 싶은 게 생기면 조금 천천히 보던지 이렇게 선택적 정보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은 국어교사가 아니고 그 사회 스타 강사인 건 아시죠? 이지영 강사. 중학교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후년만 되면 우러러보게 되실 분이야. 통장에 100억 있으신 분, 슈퍼카 12대 있으신 분. 아무튼 공부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공부를 제일 성공하신 분 경제적으로.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제로 풀면 문해력이 늘지 않는다는 핵심을 아주 잘 얘기해 주셨죠. 뭐라고 그래? 읽는 연습을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읽어서 이 내용을 90% 이상 머리에 홀딩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지. 그 정도의 지경에 도달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1. 그런 지문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계속 꾸준히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탁 치는 대로 읽어야 돼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게 뭐 결국은 뭐 사회, 역사, 예술, 문화, 뭐 과학, 기술, 예술 막 이렇게 나오겠지만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옆에 문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현혹되죠. 문제가 뭘까? 이거 먼저 보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 여기 가서 찾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거예요? 찢어버리실 거예요? 못해요. 읽기 자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 교재는 시중에 없어요. 다 문제집만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원론적으로 회귀를 해가지고 독서를 시키면 된다. 좋은 방법이지만 독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독서를 안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인출하는 단어 연습을 할 수 있고 매일 양질의 꾸준한 지문을 마르지 않은 셈처럼 공부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훈련이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본질적으로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캐치해내는 연습을 하면서 반복 읽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를 채택을 하신 거고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도구가 아니더라도 또 어머님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읽기의 경험을 쌓아줄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이 베스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지속하기 좀 어렵다는 이유, 그다음에 나도 바쁘다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두려우시다면 학원에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읽냐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공부법이 또 나와요. 이건 다른 프로그램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전체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문단별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고 기본적으로 회독입니다.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전에 최소 3회독 또는 5회독. 회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반복이에요. 잘했어요. 이 친구. 이렇게 회전, 자꾸 반복해서 더 묻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기 훈련을 잘하려면 어휘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인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독을 하면서 내용을 추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어절 또는 단어를 이제 드러내죠. 입체적으로. 왜냐면 그거 내가 좀 이따 메모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이렇게 촉촉 박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정표만 보고 이 이정표와 이 이정표 사이에 노선을 이렇게 복귀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중간에 어떻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이 중심 키워드를 딱 말뚝처럼 딱딱딱 박아놓으면 그 사이의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쓴 것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뭐 하냐면 중심 단어,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전체 내용으로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하면 끝나죠. 요게 마지막.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PPT를 설명할 때 PPT 프롬프터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이 가죠. 어떤 때는 예시 자료가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때 그 얘기를 좀 다른 걸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대사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끝낼게요. 자, 처음에 이 독도는 사실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강치 혹시 아시는 분, 어머님들 중에서? 강치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강치다. 강치 좀 생소한데? 또 계시죠? 강치. 강치 알아요? 이 친구 강치 모르는구나. 강치가 독도에 서식하던 포유류 그 물개과의 동물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다 포획해서 멸종됐어요. 근데 이제 울릉도 독도에 가면 그 강치의 길이라고 해서 강치를 그려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도에 대한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중고 때 다 배우기 때문에 독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예요. 자,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막 동그라미 뭐 머리띠 내지 말고 슥 한번 읽으면서 뭐만 파악하기? 큰 주제만 파악하기. 그럼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원래는 낭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 됐으니까 훌훌훌훌 라면 좀 해치듯이 한번 읽어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네 어쩌나 하다가 뭐 여기 독도 주변에 물고기도 많고 뭐 석유 매장 가능성도 있고 어쩌고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도의 역사가 또 막 나와요. 신라 시대 때는 누가 있었는데 뭐 그러다가 여기 울릉도 수비대가 누가 있었고 막 세종 때부터 뭘 했고 막 이런 게 또 막 나와요. 그러더니 그래서 독도를 지켰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대충 한번 읽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죠? 일단 독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독도의 뭘까요? 독도의 역사? 뭘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독도의 뭐? 자, 근데 이제 한 번만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잘 안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단락별로, 문단별로 중심이 되는 문장을 빼요. 그럼 이제 보면은 첫 문단, 이게 지금 세 문단이니까 중1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한 번을 읽고 중심 내용을 한 줄로 말하는데 실패했어요. 독도라는 건 알겠는데 말은 잘 못하겠어. 뭔가 맴맴 돌죠. 뭐를 말해야 될까? 독도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달싹달싹 한단 말이에요. 안 말해봐서. 근데 중심 문장을 뽑아봤더니 첫 문장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하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언제부터 그랬대? 세상에 그것도 그랬대?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부연 설명의 내용인 거지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심 문장 핵심을 안 하면 이 뒤에 내용에 막 집착하죠. 막 연도 외워야 될 것 같고. 안 나와요, 그 문제는 시험 문제. 왜냐면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걸러내는 안목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문단 전체 내용이 독도의 가치 하나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원의 가치, 위치, 지리적인 가치,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읽을 때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세부 내용은 지금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치에 대한 내용이 뭔가 되게 많이 나왔구나를 읽으면서 띄엄띄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들어오겠죠. 두 번 했으니까. 우리가 물감색 칠도 두 번 더 칠하면 살짝 진해지는 것처럼 뭐 수산성, 뭐 석유, 무슨 가스 뭐더라 그런 것도 있었네? 그거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앞으로 어쩔이 나오죠. 어쩔. 두 가지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 공부하셔야 돼요 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능동적으로. 자꾸 스피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스피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알아야 하지. 우리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다케시마가 왜 일본 땅입니까? 라고 했더니 일본 청소년들은 이걸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왜 다케시마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하게 한국인들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모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정리가 좀 되시나요? 첫 번째는 소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문단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고 있는 문단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중심 문장 한번 보고 아직 문제로 가지 말고 아직 문제 풀면 안 되고 우리 세 번째 얘기 때 뭐 하라고 했었죠? 중심 더 줄이라는 거.
주장이라고 소유권 주장하는 이 거짓의 현상을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도대체 왜 그래? 이유, 까닭, 근거. 세 번째는 이런 만행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해결책. 이걸 다 엮어볼까요, 이제?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 우리가 3번 읽었더니 전체 내용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그냥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 뭘까요?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까닭과 근거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한 글이에요가 돼야 돼요. 이거를 잡고 이 중심을 잡으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우리가 같이 있지만 벌써 3번 봤잖아요. 1문단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일본이 자꾸 거짓말한대. 지네 거라고 우기잖아. 가 나왔어요. 제가 다른 용어로 설명해드렸죠. 말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왔어요? 독도가 뭐가 엄청 많대. 거기 미사일 쏘면은 막 그 무슨 해안 범위 이런 것도 막 너무 넓어지고 수산자원도 거기 엄청 많이 매장돼 있다고. 석유 매장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게 막 기억이 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 무슨 가스.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때. 그럼 정리가 싹 되죠. 세 번째 문단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거를, 소유권을 애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부터 스스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익혀야 되겠구나. 거기 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신라, 무슨 아저씨도 있었고.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읽으면 이 정도가 막 이렇게 흐릿하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근데 그냥 문제지만 풀고 요약되어 있는 요약문만 보고 답만 맞추면 이 줄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문의 주제를 교과서 읽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이가 사실 또 교과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챕터가 조금 길죠. 한 3장 정도 보통 되어 있거든요. 세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걷기 훈련, 근육 훈련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기에 좀 적절한 형태의 뭔가를 찾아보신다면 앞으로 제1사학원에서 할 문해력 과제 수업이 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첫 장에 여기 첫 번째 그 국어 수능 지문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던 지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까 수능 지문 시험지로 읽을 때에는 뭔가 되게 글씨가 엄청 많고 막 빽빽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같은 지문이 나오죠. 열팽창이란 물체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기술이다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문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선형 열팽창 기술이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아이들이 뭐가 중심 내용일까? 뭐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기억을 하는 걸까? 요 뒤에도 철학 지문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고 문제의 정답, 오답에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가 우리 중등아이들 시기예요. 고등이 되면 사실 하고 싶어도 이제 갈등해버리다 보니까 진짜 시간도 없고 공부가 너무 많아져서 영어 단어를 일주일에 100개씩, 200개씩 외우는 것처럼 모국어 단어에 대한 자극이나 이러한 경험들도 계속 충분히 아이들이 공급이 돼야 단어라는 게 우리 친구들 외워봐서 알겠지만 한 번 해서 100점 맞았다고 그 단어가 바로 내게 되나요? 바로 까먹지 않나요? 다음에 보면 잠깐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이러면서 계속 겹쳐지면서 알거든요. 우리 모국어도 똑같아요. 이게 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아이들의 글 읽기를 할 때 여기 단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편성 없이 다양한 연령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어, 핵심 문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보면서 또 틀려도 보면서 내가 이건 중심 문장으로 생각해서 눌러봤는데 틀렸어.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문해력이 늘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전한 테두리에서 살아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읽기의 실패 경험도 같이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하기 시키는 게
쟁점이 아니고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매일매일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어느 날 지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누구한테 막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그런 지문이나 소재를 만나게 됐을 때 어머 나 오늘 이거 지문 읽었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 그 시골 가면은 왜 전봇대에 그렇게 불이 다 꺼지는지 너 혹시 알아? 아세요? 시골은 전봇대에 불을 밤에 다 꺼요. 도시는 밤에 전봇대 불 환하게 켜놓잖아. 왜 그럴까? 빨리 자서? 사람 없어서? 동물들 맞아요. 동물들도 있고요. 식물들이 밤에 불이 켜 있으면 낮인 줄 알고 생장이나 성장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밤에 불이 없어야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 오 하시죠? 요런 질문들 중1 중에 아이들이 있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엄마 알아? 그렇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이러한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줄이면서 문제를 좀 덜 맞아도 건강한 그리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제이스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네, 제이스 교육에서 아이들의 이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들 애써주시고 설명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피곤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겨울 때 뭐 잘 아시겠지만 텐트텐을 진행하면서 이제 아이들 일대일로 다 상담을 하거든요. 항상 느끼는 게 그때 와서 가장 문제가 그거 항상 문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요일 보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를 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워낙 좀 유명한 원장님들이 다 나오시는 데라 저도 좀 대동령 할 겸 나가는데 거기에 계신 원장님이 여기 매일국어라는 데랑 딜을 하셨어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다른 학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딜을 하셔가지고 우리 단체에 있는 학원들이 다 하겠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다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어하다 뭐 이것저것 있지만 사실 매일국어가 제일 괜찮다고 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자 해서 금액을 워낙 잘 갖고 와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어서 바로 보자마자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보자마자 계약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제 딸도 시켜보고 있고 학원에서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TS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검증은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오늘 가입하시면 뭐 3달 무료로 주고 3달 이렇게 가입하셔야 하려 했는데 그냥 일단은 무조건 그냥 무료로 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픈을 해드리고 네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물론 그 돈 다 제가 냅니다. 다 내기 때문에 다 냅니다. 뭐 이게 계약금 냈다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다 내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비용은 3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교재비 저는 교재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슬쩍 해서 끼워주면서 이때 다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책자로 나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시키고 싶은 거니까 뭐 여기서 국어를 하든 어디서 국어를 하든 뭐 논술을 다니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뭐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체크만 좀 할 생각이고요.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게 또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데이터에서 안 들어오면 여기서 다 시켜가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반항심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좀 밀어붙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설명회를 제고 중3들은 슬쩍씩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름쯤 되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때 좀 늦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좀 밀어붙였으면 했고 중1, 2가 지금 하면 최고겠죠. 사실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하루 3개, 비문학 2개, 문학 하나랄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레벨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그 레벨링을 해서 이 아이의 레벨 수준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몇 개씩을 읽어오는지 그걸 잘 읽어오면 잔도 줄여줄게. 더 늘려야 돼. 아니, 연단을 좀 줄여줄게.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2가지가 다. 아까 그 이제 막 학교를 갔기 때문에 독서 1학년 아이들이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좀 해석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셔서 해석해봐 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한 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한글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딱 이 아이들이 너희들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아마 잘 아시겠지만 좀 은수하고 민성이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매산기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제가 좀 정말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아이디 기능을 줬어요. 이거 해봐. 근데 너 학교 다니는데 시험 끝나고 했는데 아니 지금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도 그냥 기특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하면 할수록 제 돈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돼 있으시면 제가 그쪽으로 해서 아이디 비번을 보내드리면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교재비는 받겠습니다. 네, 교재비까지는 좀 그렇고 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급하더라도 교재비만 내시면 체크까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좀 네, 교재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건 이제 외국어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설명회를 많이 오셨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다 무조건 무료로 채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데 하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빨리 정리해서 아이디 비번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임의로 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면은 이 아이들이 굳이 안 할 것 같으면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당장 뭐 3달 동안 테스트 왜 3달이냐면 3달은 해야 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데이터가 쌓이고 이 결과물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달은 무료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3달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읽기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속도가 어떻게 향상되는지 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컴퓨터에.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읽을 때 이게 저도 해봤는데 저는 좀 어려운 걸 해봤거든요. 레벨 제일 어려운 15레벨이었나요? 그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막 읽고서 이걸 문제를 딱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안 읽으면 여기 갖다 볼 수가 없어요. 답을. 정확히 읽어야 이 답을 찾아서 클릭을 해서 여기 하는데 잘못 클릭하니까 고양이가 나오던가? 고양이가 딱 가려보더라고요. 화면을 틀렸다고. 네. 그래서 정확히 읽는데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워낙 많은 읽기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일단 하게 됐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제가 체크했으니까 이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체크. 금요일 밤에 이렇게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원래 저한테 8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저도 7시로 공지를 해가지고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못 오신다고 문자들에 막 톡이 엄청 오셨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좀 많이 일가정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응들을 좋게 해주셔서 즐겁게 잘 이야기
왜 풀어보려고? 다 주실게.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수상 바로 나오죠. 아, 교재 제가 신청하면 네, 그다음은 지금 아니요, 금방 교재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드시죠? 네, 그렇죠. 그냥 눈으로만 해도 눈으로만 드시면 너무 문제인데 이게 좀 강하니까 그냥 저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수가 문제잖아요. 질문을 하셔야 되죠. 실내데이터라고 보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참 질문을 기계쯤 봤는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니죠. 네, 수능 문제는 사실학교 문제에서 물론이지만 수능 문제나 기존 배경 지식의 연관지는 명확 문제가 있어요. 상용을 풀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괜찮은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오면 4개 질문을 풀었는데 한 문제는 사실 연결 문제고 나머지는 공부 문제라고 숙제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진단만 받았거든요. 진단만 하기는 수능 질문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책을 읽는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시거든요. 조금만 그럼요. 아니면 소설만 읽어도 뭐거든요. 소설에는 이런 이제 일상을 보면서 손이 커 이런 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랑비 어떻게 젖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물론 아주 학습지구는 아니더라도 그 책을 가서 너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러면 몰라 이럴 거예요. 어디 봤거든. 그런 것들은 안 읽는 아이들. 왜안 챙겨줬어? 지금 전화하시면 아니면 믹스하시면 문학보다 문학은 정말 좋아하는 어머! 진짜? 그럼 잘하겠네. 아니, 문학은 그 티나는 아이들이 문학 올라가는 거죠. 저기 수학자 같으신 분들 보면은 남편이라는 거 저희 대표님도 나 학교 갈 때 소설책 안 읽었어. 소설책을 왜 읽어? 그거는 그냥 MBTI 성향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책을 장편 소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네, 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감정 동화가 잘 되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비문학이 너무 좋아. 이런 막 팩트 정보 이런 게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T의 반성을 없고 완전 T. 완전 T 맞나요? 네, 그거 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너무 고마웠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국민이한테 아이 다른 애가 저한테 안내를 저한테 아이 기본을 하면 간단해요. 시험 들어가면 시험 보고 제가 안 되는 거 만들어서 시험 보고 조직이나 세션하는 거를 수업에 선택하기 문화 중요한 우리 나는 채워지 내일 하나씩이라도 맞아. 그게 그리고 책을 한다는 게 책을 선거 같은 건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하나씩 이거 요약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장이 문단 요약이 중요해요. 그 요약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 이거 잘했구나 싶어요. 말을 책 못했는데 그렇게 지금 중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선거하고 온라인 먼저 해가지고 온라인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했어. 일주일 지금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주고 너네 여기 밑줄 보고 써라. 이렇게 한 장씩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들 최대한 아이들 기분을 만들려고 해서 너를 보내주고 내가 숨을 뽑으려고 잠깐만 이거 교육을 마지막에 친구로 같이 해가지고 스토리 대본 해가지고 나가는 게 근데 애들이 못 쓰잖아. 애들이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쓰는 거야. 화일처를 따로 이름 써. 저기 혹시 와이파이가 있던가? 네이버가 화일을 어떻게 먹혀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야. 없네? 이거 뭐 아니, 폴수연이? 폴수연 맞냐? 몇번 다? 뽑아줘? 지우개 슬랙 지우고. 뽑아주는 건 이게 안 되는 거 뭐가 같고 중요하냐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도 앞에 있는 거다 보여. 수능을 풀어보려고? 대단한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맞히면 와 이거 수업을 내야지 다 맞히면 정말이야 너 그거를 지금 다가 아니라 물정제만 나오고 내가 볼 때는 수업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대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이게는 내 손이었지. 원장님 일단 그 아이디 만드실 때 네. 한글로 아이디가 들어가거든요. 한글로 불러요. 네, 우리 한글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김나연 학생을 만들 때 아이디를 그냥 김나연으로 하셔도 돼요. 이름으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근데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돼가지고 이름 편했었어요. 쓰고 휴대폰 내지 않고 제이 쓰면 돼.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름 쓰고 제이스 이렇게 하거나 제이스 이름 쓰거나. 그러니까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이름으로 네,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제이스. 네, 그렇게 아, 해주시고 애들도 이제 로그인하기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까 이제 교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고등은 프린트물이에요. 아, 네, 그래서 중고등은 미리 교재를 뽑을 수가 사실 없는 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 지문이 애들마다 여기 10명 있으면 10명은 다 다른 지문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교재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봐주셔야죠. 교재가 아니잖아요. 프린트잖아. 그래서 프린트물이니까 프린트를 나중에 무슨 제본을 해서 월간 보고서 나올 때 같이 그러니까 보내주시고. 요거를 조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쨌든 중고등 애들은 포트폴리오 관리가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해주시면 이거 네이버 파일을 따로 하나씩 다 애들별로 만드셔가지고 파일 관리를 이거를 하시고 파일 관리를 한 다음에 반대로 월 말일에 받는 보고서를 교재는 같이 뭐예요? 그 교재는 초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등만 교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은 이제 교과서니까 그냥 한 권이 하나씩 딱 이렇게 6권으로 나오는데 이제 중등은 다 다르네요. 지금 이제 중등은 보통 이제 온라인 다 레벨이 다르니까. 온라인 비용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금액을 너무 작게 한 더 그냥 어머님들께서 그 포트폴리오 비용이다 교재라고 한 게 일단은 좀 싸게 하고 내년 대회 다 비싸게 할 거예요. 못 받아나오게 되고. 지금 한 사람들은 싸게 내년에 하시는 분들 당연히 다 받아야죠. 네. 네, 그리고 원장님 요거 제가 PPT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잘라서 네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녹화 영상도 혹시 저 보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쁘지?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끝났는데 그 잠깐만 내려와 주세요. 네. 연우는 뭐해? 저도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알겠어. 딸은 아빠 퇴근할 때 같이 가야 돼가지고. 계속 안 쫓아다니는 거야.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빠 너무 싫어. 집에 안 가요. 스쿨버스 타고 학생들이랑도 되게 친한가 봐요. 그냥 다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다 이. 이다 진짜 이다. 완전 아빠지 않아. 아빠 성격이. 완전. 이거 네. 네. 아까 어머님들이 그만하시더라고요. 애들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안 해요. 토요일은 좀
설명의 비용이 2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배. 어떻게 묻고 더블 한번 좋아요. 좋으시다. 원장님 그리고 저 혹시 네. 주차 주차. 네. 아, 내려오면 해줄 거예요. 네. 지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막 정리를 막 해서 막 여기 있어서 찾고 싶고 이런 거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시켜요. 네. 그 찾는데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믿을 만한 선생님들이 안 해줘서 더 가능하죠. 그쵸. 네, 그럼요. 믿을 만한 선생님 오셨네요. 아, 주차. 아 주차야. 근데 다 10년이 넘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네. 누가요? 친구 오, 정말요? 이게 제자 중학교 때부터 10년이 넘었으면 그래도 20대시겠네요? 샤워라고 와, 진짜 오래됐다. 그런 친구들이 여보세요? 여러 개 있어요. 원장님 인기 너무 넌 안 돼, 안 돼, 많으시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그래요. 근데 차는 건 아니죠. 저는 4103입니다. 아, 그 찍어주시면 안 돼. 못 나가야 돼. 그래? 약줄 하나 다 코드가 나가죠. 아직 적용 안 했어요. 언제 오실지 얘기 듣고 그래야 돼. 안 됩니다. 집에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릴 거예요.